저는 대통령이 무슨 그 네티즌들 멱살 잡고 키보드 배틀 뜨는 거는 일단 처음 봤는데요. 근데 그 이전에 이재명이 요새 아프리카 BJ로 전직하려고 하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무회의를 생중계 진짜 100번 양보해서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아니 갑자기 뻔하게 자기 지지자들만 들어와 있는 국무회의 그 생방을 하면서 정책에 대한 폴을 합니다. 그죠? 유튜브 이렇게 지금 두 번 했는데 예. 한 번은 국무회의에서 했고 또 한 번은 업무보고에서 했는데 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유튜버들도 가끔 이제 폴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하면 이게 정식 여론조사, 그러니까 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앞에도 얘기하고 중간에도 얘기하고 끝나도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게 헷갈리면 안 되니까 혼란을 주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진짜 여론조사한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한 데다가 그 국무회의 때는 국무조정실장이 지금 뭐 이 댓글창에 그 폴의 결과를 보니까 뭐 90% 이상이 1번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보고도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좋아요. 다 좋은데 이 여론조사는 정치 여론조사는 대개 1000명을 기본 샘플로 하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정도 숫자가 아니면 오차 범위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려면 기본이 전국 여론조사 경우에는 1000명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대체로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오차 범위가 나와요. 이걸 2000명으로 줄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1까지 좁혀져요. 오차 네. 범위가 좁혀져요. 이걸 500명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4.4 정도로 이게 확 넓어지죠. 넓어지거든요. 네. 100명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그럼 뭐 여론조사로서 가치가 이게 없죠? 플러스 마이너스 예. 무슨 10 정도가 돼버리면 네. 여론조사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댓글창의 폴이니까 이렇게 여론조사 방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규모가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이재명이가 그 짓을 하는 걸 보고 그걸 제가 고성고 TV에 전하면서 네. 그럼 우리 똑같은 문제로 이재명이가 그 질문항 냈듯이 제가 그걸 읽어주고 지금부터 폴해 주세요 그랬어요. 네.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릴 때 실시간 시청자 숫자가 한 15,000명 전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15,000명이 실시간 이제 폴에 참여한 거예요. 네. 99.99%가 2야, 2번. 그러니까 이거는 오차 범위로 따지면은 뭐 거의 0. 몇 %밖에 안 될 정도로. 네. 왜냐하면은 표본 숫자가 10,000명이 넘으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참고할 만하다가 돼요. 아니 고작 100명, 200명 보는 유튜브 그야말로 뭐 이 군소 유튜브 될 텐데. 그죠. 아니 그 수준에다가 댓글창에 그것도 주로 개딸들이 들어가지고 이재명의 얼굴은 누가 보러 들어가요? 그렇죠. 거기다 대놓고 무슨 폴이라고 하고 이거를 무슨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근거로 쓴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런 황당한 짓을 하냐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BJ로 전직한 이재명의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주말에는 이제 일반 네티즌 그러니까 청계 권리당원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뭐 당직자나 이런 뭐 공직자가 아니라 진짜 그냥 일반 민주당 당원인 것 같은데 아니 이재명이 주말에 또 엉뚱하게 무슨 기탁금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예요. 기탁금은 근데 정당 사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준희 민주당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의결해가지고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이재명 자기가 민주당 당대표도 아니고 대통령이 왜 느닷없이 기탁금이 싸네 비싸네 그런 걸 훈수를 두죠,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황당하더라고요. 예. 제일 황당한 거는 네. 제일 황당해하는 분은 그 글을 쓴 분이 제일 먼저 황당해하더라고요. 네. 내 글에 댓글도 달아줘? 할 일이 그렇게 없어? 아하. 그러니까 내용을 떠나서 내용이 무식하면 둘째치고 네. 깜짝 놀란 게 자기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제 비판을 했겠죠. 이제 그 쓴 사람은. 네. 그런데 거기에 대고서는 발끈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니까는 야 정말로 내가 비판했던 것처럼 너는 할 일이 없구나 이재명 당신은. 온몸으로 증명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 더 놀란 거예요 사실은. 아하. 그게 당무냐 아니냐. 당무인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히 비판을 했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는 자가 네. 이렇게 민주당의 당무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그럼요. 당연히 그런 걸로 얼마나 우파 정치인들을 아니면 우파의 대통령도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시 또 이재명이 또 다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선거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공직선거 후보에 대해서 내가 개입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선거 예. 개입 금지가 아니라 당무 개입 금지라니까요. 당정 분리잖아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요. 예.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죠. 그렇게 공격해 왔던 예. 그 포인트를 가지고서는 이제 와가지고서는 이건 선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재명 수준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반응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그 사람도 네. 깜짝 놀라는 거죠. 아하. 사실은. 충격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당무 개입에 대한 정의 자체가 되게 좀 자의적인 것이 아니 윤 대통령 시절에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기들이 막 트집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뭐 직접 하신 것도 아니고 뭐 참모들의 메시지를 가져와서 무슨 뭐 청와대가 무슨 전당대회에 개입을 하고 있다. 무슨 뭐 이재명이랑 뭐 민주당에서 뭐 고발한다고 아주 노발대발했거든요. 난리 쳤었죠. 네, 노발대발? 네. 뭐 언제부터 그 기준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으로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 플립이라고 하는 그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을 붙잡고 그 글을 딱 끌어올려가지고 막 그 논박을 벌이는 이 장면이 참 이게 제도권 통치의 뭐라 그럴까요? 수준이 이렇게까지 추락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내용보다 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그 예. 엊그제는 이제 조국이라는 자가 예. 이제 그 무슨 아이돌 우리 연예인들 그 말 한마디를 갖다가 문제 삼아가지고서는 리셋넷 예, 요새 승승장구하고 있는 뭐 더 잘 나가고 있어요. 1등 했어요. 뭐 제가 볼 땐 기획사 같은 거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남들 띄워주는 기획사. 정치는 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이런 예. 기획사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그냥 가는 쪽으로 이제 컨셉 잡은 것 같은데 컨셉 잘못 잡았습니다. 지금 뭐 조국이라는 이런 국회의원까지 해보겠다고 하는 자는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 이제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까지 계속 진짜 뭐 속된 말로 키보드 배틀, 네. 키베 뜬다 그러잖아요. 키베, 그쵸. 키베 뜬다고. 그러다가 이제 키베 뜨다가 안 되면 이제 현피. 직접 만나가지고 현피 뜬다 그러고 아니 이런 걸 네.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하는 행위라고 저희가 보고 있다는 게 참 참담한 거죠 사실은. 네. 이게 뭐 이재명이를 논평하는데 대통령 프레지던시를 설명하는 거가 좀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 품격이란 말을 제가 쓰려고 그랬다가 품격이란 말을 붙이는 것도 좀 민망해서. 그러니까. 진짜 좀 예. 아니지만 네네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이 프레지던시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 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대통령 그 개인이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자리. 그러니까 저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국가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대통령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가와 국민 전체 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되고 걸러지고 마지막 점검까지 해서 내보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이재명이가 갑자기 무슨 뭐 누구랑 같이 막 키보드 배틀을 한다고 어떻게 말리겠어요? 실시간인데 어떻게 말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이고. 국가기구가 완전히 저 진흙탕으로 추락한 장면이죠. 그러니까요. 예. 예, 진짜 처음 보는 장면이고, 심지어 제가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또 이제 화제가 된 게, 이재명이 하다 네티즌들 차단도 시킨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욕한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욕한다고 그 계정에 그 다른 이제 네티즌을 차단을 했다. 아니 그래서 누군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려고 예. 그 친구를 보면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저기 토크 배틀 한 사람, 키보드 배틀 한 사람의 수준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요. 저는 그분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 어디 그 뭐 이제 DC 인사이드 같은데 이재명 갤러리 같은데 이제 열심히 글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그렇죠.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이재명 갤러리가 차라리 낫지. 뭐 네. 어떻게 저는 잠깐 딴 얘기하면 그 김영현 장관이 재판하면서 네. 그 일반인적 사건이 이제 뭐 국가 안보 뭐 이런 것 때문에 비공개를 해야 된다고 막 계속 재판부가 주장을 해요. 예. 그런데 제가 그때 재판정에서도 예를 들었던 게 아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바로 말레가. 아니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고 그렇죠. 국무회의에서 사실은 키보드 배틀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무슨 재판은 원래 공개가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 재판을 갖다가 공개하면은 국민들이 욕할 것 같으니까 이걸 비공개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재명 보라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입니다. 지금. 어이구. 근데 이제 국무회의나 업무 보고를 이제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면 이제 거기 생방송으로 보는 사람이 빤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녹화로라도 조회하는 사람들이 빤하잖아요. 화요일 아침부터 뭐 이재명 얼굴 누가 그건 이렇게 보고 다 싶겠습니까? 개딸들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는
지가 무슨 소리를 해도 개딸들이 딱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거기 국무위원들이 쭉 앉아있고, 뭐, 저 공무원들이 쫙 앉아있잖아. 이 사람들 중에 개딸 같은 조직 가진 사람이 한 명이나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실제로 국무위원 중에서 이재명이가 하는 얘기가 아, 그건 아닌데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재명이 혼자 있어도 조금 이게 짜치는데 네. 거기 개딸들이 이러고 있는 거가 딱 눈에 아이고. 보이는데 어디 한마디 하겠어요. 응?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뭐 이 국무회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이건 완전히 이 동네 그 건달들이 모여서 으쌰으쌰하는 수준인 거예요. 아하. 지금 이게. 예, 네. 진짜 이 국무회의의 권위가 땅바닥으로 추락했다. 거의 뭐 저작거리 시장바닥 뭐 흥정하듯이 지금. 저는 예. 지금 이재명 정부에 몸담은 사람들을 한 번도 동정해 본 적은 없지만 네. 지난번에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그 뭐 이스라엘 총리를 뭐 현행범 체포해야 된다. 뭐 네타냐후 총리 네. 그렇죠.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니까 이제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 다 중계되고 있고 녹화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함부로 얘기를 하면 뭐 외교 문제를 비화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재명의 말이라는 게 오만 가지 이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날 것 같으니까 정말로 곤혹스러워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고 박사님께서 딱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당시에 개딸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재명이 욕을 먹은 게 아니라 그렇지. 곤혹스러워하는 국무위원이 욕을 먹었습니다. 당시에. 당연하지. 네. 근데 또 더 흥미로운 게요. 근데 이 사태가 결과적으로 이 민주당의 소위 명청 갈등이라고 하는 좀 당내 갈등의 연장선에서 좀 확전이 되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그 정민철이라고 하는 그 분을 아마 들어는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민주당에서 좀 열심히 키워주는 청년 정치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 같은데 박사 혹시 처음 듣는데요. 아십니까? 정민철. 그러니까 저도 박민영 몰랐다가 대변인의 한 10분의 1 됩니까?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그 후원금 계좌를 잘못 열었다가 뭐 고발당하고 민주당에서 좀 조롱거리가 돼서 그 약간 우는 영상이 좀 되게 뜨거웠습니다. 주말 동안에 여러 커뮤니티 두 분이 너무 모르셔가지고 제가 좀 설명만 조금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막 예, 후원금 뭐 그 개설 잘못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뭐 고발하니 뭐니 그러면서 막 울고 이재명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민철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그 민주당에서 좀 키우는 정치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간판만 좀 젊은 영포티 감성에 딱 민주당스러운 젊은 재원. 뭔지 알겠네요.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보였어요. 아무튼 그 친구가 이제 이재명이가 예, 더 잘 울어요. 그 정머식이라는 자가 더 잘 울어요. 그 영상을 저희가 좀 방송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한번 보시면 좀 웃깁니다. 무슨 뭐 자기네들 뭐 민주 진영에서 뭐 나를 욕하고 무슨 극우 진영에서 놀리고 막 뭐 그러면서 막 아니, 울어요. 예. 아니 누군지 모른다는데 어떻게 놀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놀리냐고. 관심이 없어요, 사실. 정머식이. 저희 관심이 없고요. 난 진짜 이름도 처음 들어. 솔직히 청년 정치, 진솔한 정치인은 울지 않습니다. 그럼요. 박민영 대변인 보십시오. 얼마나 꿋꿋합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나가라 그래도 좀. 오만 가지 음해를 당해도 그럼요. 꿋꿋하잖아요. 예. 하여튼 뭐 그래서 근데 이재명의 핵심은 그 사람을 좀 편드는 것처럼 사실 글을 쓴 거죠. 다 기탁금이 왜 이렇게 비싸?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너무 가혹하다. 기탁금을 되돌려라. 그래가지고 지금 전준희가 기탁금을 되돌린다고 하니까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정당 사무에 그것도 전당대회 사무에 개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청계 아까 풀리비 같은 이런 네티즌들부터 나서서 당무 개입하지 마라. 당무 개입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친청계에서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박사님. 그러니까 예. 그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 더불어민주당도 전대 준비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의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론이 난 거야. 투표에서 끝난 거야.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재명이가 다시 뒤집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재명이 말이 재밌어요. 뭐 나는 정모식이는 누군지 모르지만 네. 이재명이 말은 내가 저 체크를 했으니까 뭐라고 그랬더라. 의견 개진은 당무 개입이 아니래.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하여튼 개입하는 거는 당무 개입이 맞대. 네. 그러면서 자기는 의견 개진을 했을 뿐이래. 그래서 뭐 당무 개입이 아니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당무 개입이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가 아니라 네. 이재명이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해요. 맞아요. 내가 먼저 이렇게 하는 얘기하면 거죠. 당무 개입이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면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가 다 아는 거야. 네. 왜 모르겠어요. 그렇죠. 당대표를 두 번이나 한 바삭한
자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가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아. 네. 그래서 혹시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댈까봐 근데 의견 개진은 당무 개입이 아니야. 여기까지는 괜찮아. 네. 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야. 아하. 얼마나 저 속이 탔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전 여기서 또 하나 의문스러웠던 게 사실 노골적으로 약간 친명계를 밀어주고 싶어하는 건데 친청계를 붙들고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선에 들어가는 게 돼버리니까 애먼 네티즌을 붙잡고 저는 잡돌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청계를 잡고 때리고 싶은데 친청계들도 일단은 조용히 있고 친청계를 때리면 진짜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티즌을 때렸다가 장독 대표께서 또 당무 개입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야당을 또 물고 들어줘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대상은 제가 봤을 때는 친청계인데 그렇게 대놓고는 못하니까 엄한 권리당원, 그러면- 엄한 야당. 그러면 예. 방법이 있죠. 그 예. 권리당원 입장에서는 네. 권리당원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예. 7월 7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허위 왜곡 정보다. 아, 허위정보 근절법. 이재명이 자기 입으로 이게 당무 개입이 아니라고 허위 왜곡 정보를 전달한 아이고, 거잖아요. 맞네요. 그러면 네. 이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야죠. 최대 뭐 50억이었나요? 그러니까 예. 요거 한번 제대로 한번 좀 혼 좀 내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가 돌이켜 보면 아니 이재명이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때는 무슨 당무 개입 본인 논리대로면은 의견 개진도 아니고 참모들이 나서서 얘기한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때 고발한다고 난리 쳤거든요. 민주당이 이거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민주당 왜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고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그 이재명. 당신들 보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지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예, 박민영 아무튼 대표. 이렇게 말이 앞뒤가 다르고 유체이탈하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이 진짜 마음이 많이 급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사실 좀 지금까지 논의와는 좀 차원을 달리해서 예, 좀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건데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대통령은 선출직이잖아요. 그렇죠. 정치인이잖아요. 예, 정치인이 대통령 되는 순간 정치를 말하려고 지금 우리 그 법이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헌법도 맞습니다. 아니야. 그냥 네. 법률이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사실 전 억지 논리를 갖다 쓴 거라고 그러니까 봐요. 예. 이 자들이 전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역대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 안 한 적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개입하면은 탄핵이야. 네.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하듯이. 그러니까 이건 명백히 잘못된 법이에요. 잘못된 네. 네? 헌법 원칙에도 맞지 않아요. 또 하나 그 눈 감고 아웅하는 데들이 있어요. 언론. 어허. 아 이것들은 대놓고 막 이쪽 편 들고 저쪽 편 들고 막 누구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쪽으로 자기들은 정치에서는 중립이라고 떠들어. 그래서 무슨 누구 지지 선언도 하면 안 돼. 예? 신문법상 막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 세상에 어느 언론사가 누구 특정 후보 지지하면은 저 법에 어긋나는 나라가 있습니까? 네. 모든 언론, 모든 나라의 거의 모든 언론이 각자 판단으로 나는 공화당 지지야. 편향성이 있죠. 나는 트럼프 지지야. 네. 아니 뭐 나는 저 오마바가 좋아. 뭐 이렇게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 사설로도 써. 예. 그리고 신문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일면탑에 우리는 누구 지지라고 쓴다고요. 그리고 평가받는 거거든. 네. 근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족발 언론들이 하는 짓은 저 다른 나라 언론들이 하는 짓보다 훨씬 더 사악하고 천박해. 그러니까요. 아니 보세요. 장동혁을 그걸 못 죽여서 1년 동안 지금 장동혁 하잖아. 네. 예? 윤석열 대통령 정부 때는 그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그냥 마녀사냥하고 잡돌이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랬고 이게 다 족벌 언론들이 한 짓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것들이 겉으로는 시침 뚝 따고 우리는 중립이래. 분리하면 관찰자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들이에요. 네. 또 한 가지. 예, 이거 마지막 얘기. 아니 종교단체가 정책 입장 표명하면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교회가 우리는 이 우파예요. 이 얘기를 왜 못해? 네. 근데 가만히 보면 저 좌파 끝들은 다 하잖아. 맞아요. 무슨 정의구현이 뭐니 KNCC가 뭐니 하면서 좌파 끝들은 다 열심히 해. 그렇죠. 심지어 뭐 당에 막 들어가서 당무도 해. 그런데 우리 자유파 진영의 아주 전통적인 이 종교 이쪽에는 종교자만 나오면 잡아가려고 그래. 아, 그러니까 전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정치 개입 이거 못하게 한 거. 그다음에 선출직 공무원인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일반 공무원들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강적이 있거든요, 대통령은. 맞습니다. 예.
일반 공무원들은 그럴 수 있는데 예.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네. 이거 못하게 하는 거. 언론이 할 거 다 하면서 겉으로 아닌 채 시집되게 예. 만드는 거. 그렇죠. 종교단체가 할 거 다 하면서 겉으로 아닌 척하게 강요하는 거.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고쳐야 된다. 이거 이제 진짜 좀 저도 근원적으로. 사실 얘기해보고 싶었던 게 사실 윤석열 정권 때도 한동훈이 그 약간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걸 무기처럼 삼아서 무기처럼 했지, 정권을 그자가. 공격을 네. 했거든요. 참 예. 교활하게. 자기는 무슨 뭐 영부인 활동을 해라 마라 무슨 뭐 여사라인 정리해라 그러니까. 마라 쥐가 무슨 뭔데? 국정 개입 뭐 정책 뭐 온갖 훈수를 놔두고 무슨 특별사면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누구를 복권을 시켜라 마라 아주 난리를 쳤는데 난리를 대통령한테는 뭐만 하면은 다 당무 개입이라고 소위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입틀막 시키는 무기처럼 썼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악한 자예요. 그자가 그 사악함이 예. 아주 극대화된 게 뭐냐면 네. 김건희 여사의 문자 일십 아하. 이자가 계속 개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거를 직접 문자에 대답을 하거나 뭐 했으면은 이게 당무 개입으로 이 대통령 부부가 압박을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그걸 피했다 이러고 좀 엉뚱하게 이 도망을 쳤거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법 또는 실정법, 네. 잘못된 규정, 잘못된 관행 때문에 아하. 이런 것들이 독보서처럼 기생하게 되는 네. 거예요. 우리가 좀 그래서 관점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사실 이재명은 자승자박이에요. 자기네들이 당무 개입이라고 난리를 쳤기 때문에 부메랑을 맞는 거지만 저도 사실 박사님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아니,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이고 당적이 있는 정치인인데 정치 행위를 할 때 여당이랑 다 결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 청와대에서 조금 충격받았던 게 대변인단의 모 공무원이 저희 정무직들한테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 모니터링을 왜 하냐고 물어보는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 대변인실에 없었고 전 전해 들은 내용이라서 제가 대변인실의 선임 행정관이었으면 저는 바로 돌려보냈을 것 같거든요. 아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여당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왜 모니터를 하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꾸 그런 식으로 약간 이게 제도권 정치가 호도가 되면서 무슨 뭐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쥐고 흔드는 무기처럼 막 당무 개입 주장하고 이게 좀 관행처럼 좀 굳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 지금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네. 야 이게 우파의 품격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진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모든 게 뒤틀려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 이거 이재명 욕하려면 얼마나 이게 예. 그 모순적인 이들의 예. 이 지점을 공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거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코에 걸면 그렇죠. 코걸이 이어령, 식으로 비어령이죠. 계속 네. 자꾸 현실하고 맞지 않고 전혀 옳지도 않은 이 법률을 갖다가 주장하면서 이걸 가지고서 당무 개입이다라고 처벌을 하고 어떤 때는 또 대통령의 입을 막고 뭐 이래 왔던 거거든요. 네. 근데 역시 우파는 다르다. 예. 이게 잘못된 건 또 아하. 잘못됐다고 또 지적하신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네. 제가 고개가 숙여집니다. 정권과 여당은 같이 가는 거죠. 저 사실 그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거를 뭐 네. 그걸 부인하는 건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맞습니다. 이재명은 저쪽들이 야, 이제 위선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아닌 척. 아닌 우파들 아니, 공부는 다 그래서 해놓고 공격은 이제 다 우리 해놓고. 유승수 변호사가 제 예. 논평을 가지고 또 우리 박명 대변인 진행을 가지고 이제 자유파야 보수의 품격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동시에 어떤 얘기를 또 할 수 있냐면 저 좌파에도 이런 원리를 아는 자들이 없겠어요. 아, 거기는 이런 이게 워낙 이게 정당 정치의 기본이니까 그렇죠.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찍소리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좌파의 내가 내다 하는 것들이 있잖아. 뭐 유시민이니 네. 뭐니 하는 것들이, 예? 뭘 해야 되냐면, 아니, 이재명이가 선출직 대통령인데 정치하지 말라는 게 말이 돼? 아하. 그냥 차라리 법을 고치자. 이러고 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정말 찌질하게 짝이 없는 맞습니다.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야당 때 자기들이 공격용으로 이것저것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써먹다가 자승자박인 거죠. 자승자박.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박상규 위원님. 네. 살면서 우리가 17억 빌릴 일이 일반 국민들한테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죠. 네. 뭐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 이른바 이 매도자 금융이라고 이번에 표현이 되던 이 수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한 사람이 대통령 부부라는 것이 일단 놀라운 일이고 기가 막힌 일이지.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앙일보가요. 여기에 관련돼서 그 기사를 하나 실었는데 원래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1시간 만에 팔렸고 시세 차익이 25억 원이었다. 이게 스트레이트 우리가 말하는 사실관계를 적시한 보도입니다. 제목을 그렇게 뽑았는데 이재명이 여기에 완전히 긁힌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와 기자를 개라고 욕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일단은 이제 네. 돼지하고 뭐 부처눈 이 얘기는 나왔는데 그건 옛날 속담이기도 하니까 그거는 고사니까. 뭐 이성계 이 무학대사 간의 대화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많이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 불안돈목이라는 그 사자성어도 있고 근데 이거는 그냥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라는 표현을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그 기사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 기사 쓰고 그 기사를 데스크 본 사람이 일단 개가 된 것이고 뭐만 보인다더니는 뭐 다 아시잖아요. 그게 이제 뭐가 똥이거든. 저는 말이죠. 현직 대통령이 언론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은 뭐 여러 번 있었습니다. 불만도 토로하고 우리 조영원진 선배님 잘 아시겠지만 이런저런 불만을 나타낼 수 있죠. 사람인 이상. 그런데 대통령 모대묵닥하기도 하고. 네, 그런 거 뭐 노무현 때도 나왔고. 그런데 개에 비유한 건 전 이번에 처음 봤고 이거는 기자협회와 지금 좌파 우파를 떠나서 기자협회 차원에서 좀 항의 성명이 나와야 될 그런 표현 아니겠는가. 정확하게 이 부동산 이번에 매각했는 분당 아파트, 이 아파트에 대한 기사를 중앙일보가 실은 거잖아, 그죠? 그렇죠. 우리 너무 막 뛰어넘어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그게 오늘 나온 신문이죠.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불과 인터넷판에 나온 인터넷판에 기사. 나왔는데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중앙일보 기사를 보고 그래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중앙일보나 기자협회가 자존심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쪽에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기사 제목에 대해서 백배사죄를 일단 했더라고요. 이건 뭐 일단 이재명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뭐 이러면서 개 근데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기사 쓴 건데 제목에 대해서 사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보면 이렇게 천박하게 내 네. 진심을 몰라주느냐 이런 표현을 이제 뒤에 쭉 했는데 그 말에 앞서서 나온 말이 아니 그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기사를 그런 식으로 쓰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뭐 장해찬 대표 말대로 첫째는 17억 7천을 건저당 줬다는 게 놀랍고 두 번째는 매수 그 집을 산 사람이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금이 있고 전세금 11억 3천이 있고 근저당 합하면 건저당 17억 3천 딱 그게 집값입니다. 29억이야. 네. 돈 한 푼도 안 돈을 들이고 한 번도 안 내고 샀다. 그렇죠. 대통령이라서 뭐 거짓말 안 할 거로 믿고 그랬나? 근데 그런 걸 보는 서민들은 우라통 터지는 거야. 그렇죠. 지금 25억 이상 아파트에 주담대 대출이 2억 나옵니다. 이건 정상적으로라면 2억 대출밖에 안 나오는 아파트인 겁니다. 그러게 이제 뭐 본인이 이제 생각할 때 건저당 아니면 이건 도저히 못 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재개발권 그 시한 자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23일인가요? 그렇다 하면은 본인이 스스로 이제 중앙일보 보고 막 이런 화를 낼 게 아니고 야 이게 주담대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래 벌어질 수 있거나 이런 반성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이 원래 더불어 무슨 여러 가지 그 말로 불렸잖아요. 드디어 이제 더불어 근저당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 근저당. 이게 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렇게까지 하는 수법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내가 많아요. 놀랐어. 그런데 우리 박상규 의원은 벌써 강남에 옛날에 그런 수법이 있었다. 근데 뭐 솔직히 제가
왜 저 대구에 집을 두고 사냐고 자꾸 물어 사람들이. 네. 그래서 내가 네. 아니 강남에 전세들 돈도 없다 솔직히. 솔직히 좀 어, 그러시죠. 진짜 없어. 네. 그래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 그런데 왜 대구 의원들은 강남에 집들 다 있던데 왜 없냐고 그래? 뭐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그런데 이거를 일반 예를 들어 아까 내가 대구 얘기했지만 뭐 우리 집이 뭐 한 한 5, 6억 하다가 더 떨어져 버렸는데 그보다 저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잖아요. 뭐 열 몇 평 사는 분도 있는데 야 17억 7천 이재명답다. 근데 이게요, 왜 지금 예사롭지 않냐면, 저는 정권 패망의 트리거 방아쇠가 당겨졌다고 보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요, 장하성, 김상조, 김수현, 이런 부동산 정책의 핵심 인사들이 강남 아파트, 과천 아파트에서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거두고도 장하성이 이 말을 했죠. 내가 살아보니까 아는데 모든 국민이 강남 살 필요 없다. 그렇죠. 네. 이게 완전히 부동산 민심을 폭발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핵심 참모들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이 남들은 집 못 사게 대출 규제 다 막아놓고 신혼부부나 생애 첫 집 살려는 사람들도 이제 대출이 안 나와서 집을 못 사서 집값 오르는 것만 발말 동동 구르면서 바라보게 만들어 놓고, 얼마 전에 KB국민은행은요 기습적으로 주담대 대출 한도를 6억에서 3억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6억 대출 받으려던 사람들은 3억이 어디서 생기나요? 완전 날벼락 맞은 거거든요. 그 대출 규제로 많은 실수요자들이 집을 못 사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본인은 17억을 이렇게 집주인이 꼼수 대출을 써서 집 거래도 되는구나라는 걸 몸소 대통령에 보여줬으니까, 이게 참모들이 사고 쳤던 문재인 정부와도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그리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은 40대 50대잖아요. 40대 50대가 이제 집을 사거나 이사를 하거나 해야 되는 핵심 세대잖아요. 이 지지층이 완전 미치고 팔짝 뛰는 대형 핵폭탄이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말씀한 대로 이 강남에서 문재인 정부 때 처음 등장한 이 매도자 금융이라는 것이 보통은 이제 집을 팔고 싶은데 그때부터 문재인 때부터 이 대출을 틀어 막아서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돈을 빌리고 싶어도 능력이 돼도 안 빌려주니까 현금 가진 사람만 살 수 있는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 내가 빌려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의 집 파는 그 수법은요 이런 거야. 그 내가 빌려준 셈 치고 내가 이렇게 근저당을 내가 설정하면 그 등기를 넘겨줄 테니까 그건 나중에 이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자 금융이란 말이 나오는데 대개 그래도 이렇게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은행 금리가 지금 한 4.75%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조금 싸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불법 대부업 위반 혐의, 그러니까 대부업법을 위반하는 아주 이게 어떻게 보면 중죄거든요. 그러니까 17억 7천만 원을 이자를 받았다면은 이자를 받았다면이에요.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7월 16일 날 이재명 부부가 이 등기를 넘겨주고 잔금을 10월 말쯤에 받는다고 하니까 한 석 달을 17억 7천만 원을 빌려준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이자를 안 받으면 불법이잖아요, 이게. 그것도 이자를 안 받는 것도. 안 받아도 불법. 그렇죠. 안 받는 것도 이자를 안 받고 그냥 주잖아요. 대부업법 위반. 그것도 대부업법의 위반 소지가 있어요. 안 받으면은 정치자금법 위반 된다. 정치자금법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정치인은 공돈을 받을 수도 없고 공돈을 줄 수도 없잖아요. 줄 수도 없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뭐 그래서 정여 뭐 이런 거 말고는 그러니까 정치는 못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70년생 김 씨하고 부인으로 보이는 72년생 조 씨라는 사람에게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양지마을 분당에 있다는 그 이 문제의 이재명, 김혜경 공동명의 아파트 근처 살아요. 그러면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 그건 지금 재건축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아파트로 근처 사람들이 두 사람이 이사를 온다? 그럼 자기 집은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기자들이 기자 정신을 발휘하든 어쨌든 누가 샀는지들 좀 알아봐야 돼요. 지금 일단 말은 취재를 기자들이 해보니까 뭐 지인도 아니고 잘 모른다. 그냥 이웃 주민이다. 대한민국에서 뭐 이재명 그 성남 거기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이것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인 아니냐는 논란이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어요. 이게 지인이 아니면 도대체 정상적으로 가능한 거래가 아니다. 이 편법 대출이.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인이 아니고 그 젊은 부부의 그거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부동산 통해서 하나? 네. 부동산을 끼웠다라고 하는데 지금 근데 문제는- 세상에 어느 부동산이요, 대표님. 제가 공인중개사인데요. 이게 대통령 집이잖아요. 건저당 17억 대통령이 긍저당 이거 17억 해줄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상상이 되세요,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중간에 나서서 다 했다는 거야. 네. 지금 주장은 청와대는 절대 개입하지 않았고 당연히 이재명도 안 나섰는데 예. 그 둘을 위해서 누군가 그 부동산 사장이 다 해줬다는 거가 돼요. 이 주장대로라면. 문제는 자 이렇게 샀을 때 매수자가 손해는 안 보는 거잖아요, 그죠? 상당히 그 혜택을 보죠. 재건축이 혜택은 되면 돈을 많이 돈이 벌겠죠. 없어서 집을 네. 샀는데 이제 10월달에 돈을 준다니까 이제 차익으로 따지면은 이익을 볼 거잖아. 이익을 보죠, 그죠? 당연히 보죠. 그러면은 이 문제는 현찰 가지고 살 사람이 줄 서 있을 텐데 왜 저런 그렇죠. 걸 했지? 사실은 나는 그게 더 의심스러운데.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 현금 부자들 중에 이거 재건축되면 30억짜리가 50억 되니까 줄을 설 텐데 왜 굳이 저 사람한테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까지 그게 써가면서 30억, 50억 우리가 이제 학점 뭐 대략 예산 대량 아니, 예도 이 문제는 나는 저게 예를 들어서 손해를 본다. 그래서 뭐 당신 사는 사람이 손해 본다. 혹은 뭐 이래 되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분명히 재건축하고 나면 이익 남을 텐데. 이게요. 그러면은 이익 남으면 줄 서 있을 텐데 왜 이게 저러니까. 팩트가 또 이래요. 뭐냐면 김혜경이 공동명의자로 들어온 게 2018년 11월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유 10년 조건에 한 2년 정도가 빠져요. 그래서 이거를 그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재개발 선도지구인데 재건축 선도지구인데 이게 재개발이 되는 게 확정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청와대나 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근저당 이제 그 참모들이 뭐라고 자꾸 실드를 치고 있냐면 그거 갖고 있으면 65억 원, 평당 1억 원은 가는 아파트야. 그런데 이재명이 이 부동산 정책을 몸소 이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싸게 그 말을 이익을 포기한 거다. 그 말을 그대로 믿으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이재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위 방어 논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이걸 삼으로써 저 조 씨와 김 씨가 적어도 이 부부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한 차익만 30억 원 넘게 또 보는 거예요. 기가- 지금 중요한 거는 저렇게 이제 꼼수 국민들이 도대체 이해 못하는 방법으로 건저당을 17억 7천을 주고 또 11억 3천이 전세 있으니까 사는 사람은 당장 돈 없이 그냥 산 거야. 그죠? 그냥 완전히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런데 그러면은 저 문제는 왜 그랬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아까 말대로 이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뭐 이익이 많이 오른다. 그럼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뭐 밥 친구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줄 사람은 많죠. 그럼 솔직히. 몇 사람한테 이건 내 아파트 그냥 좀 너 현찰 있는 거로 좀 사줘. 내가 좀 손해 보고 팔겠다. 이러면은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 젊은 부부한테 이거를 이런 방 건저당을 택해서 했다. 어느 국민이 상식 있는 국민이 이걸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처 사는 그냥 그저 이웃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웃에게 우리나라는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특혜로 매각을 합니까?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사를 이제 쓴 중앙일보 기자가 굉장히 발빠르게 취재를 한 것 같아요. 이 매각이 이루어진 게 1시간 만이랍니다. 그러니까 1시간 만에 25억 차익 맞아. 챙겼다라는 제목은 틀린 구석이 없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1시간 만에. 그렇죠. 그랬더니 그걸 보고 대통령이 이재명이 걔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딱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도 지금 개가 되는 거야. 기자들이 일단 걔가 됐죠. 우리도 개가 되는 거야. 그런가요? 우리 눈에도 그래. 다 근데 그렇게 보이잖아. 너무 의심스럽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개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박상규 위원님 기자 출신이시니까 기자협회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 윤석열 정부에서 비슷한 워딩을 대통령이 썼다고 하면 온갖 기자 노조가 다 들고 일어났을 것 같은데. 좀 봐야 되겠죠. 이게 논란이 일어난 게 이제 1시간 남짓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기자협회, PD협회 뭐 많아요. 네. 뭐 또 언노련, 네.
과연 이걸 어떻게 다루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편파적으로 그냥 이재명 빨기로 하겠지. 내가 볼 때는 뭐 기자 언노련이 민주노총이 장악해가 있는 이쪽이 그대로 가겠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 23일 날 부동산 대토론회를 한다 그랬잖아요. 토론회도 모자라서 이 이재명 정권이 요새 보면 뭐 메가 프로젝트 그냥 하면 좀 이상한지 메가 대 뭐 이런 큰 단어를 쓰는데 사실 국토부하고 재경부의 부처별 토론회를 그제부터 했으니까 지금 빌드업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집을 이렇게 서둘러서 팔고 사실 이게 알려진 것도 이재명 본인이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집 팔겠다고 난리 친 거잖아요. 자기가 집 무주택자 됐다. 집 팔아서 무주택자 됐다. 본인이 얘기했어요. 본인이 얘기했어. 근데 한동안 내내 거래 내역이 안 뜨다가 이번에 이렇게 이상하게 뜬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마 했죠. 그러니까 보니까 17억 7천만 원짜리 근저당 이게 뭐지? 기자들도 지금 다 놀랐다고. 이 후배들. 문제는 그냥 우리가 상식이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간단찮다. 우리 장해찬 대표 말대로 야 이게 이제 그 방아쇠가 당겨졌다. 이렇게 봐요. 트리거. 네. 네. 정권 폭망의 트리거. 네. 부동산이 안 그래도 불불 끓고 있는데 여다가 또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다루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집에 대해서 쓴 표현을 보면 그 기사에도 나오는데 그 전에도 그랬어요. 1998년 IMF 직후에 정말 동네 변호사로 있으면서 어렵게 마련해서 여기서 두 아들 키우고 어쩌고 저쩌고 서사가 길어요. 그런 집인데 내가 내놨다. 이렇게 지금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 집인데 그런데 이 집을 지금 그 원래 판다는 얘기 나왔을 때 판 거보다 이거 좀 비싸게 매덕 지금 더 시세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굳이 이런 편법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대다수가 말씀하셨지만 팔고 싶어도 그렇게 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렇게 팔 수 있느냐? 그 흑석거사 김의겸 생각이 나는데 김의겸이가 가지가지들 한다. 이 진짜. 중앙대 흑석동에 그 상가. 살 때 네. 기억해 보시면 청와대 경호원들만 쓸 수 있는 숙소를 들어가 가지고 부부가 아이들은 딴 데로 보내고 그 돈 빼가지고 마련한 돈. 그다음에 퇴임 앞둔 자기 후배 지점장한테 13억 대출 받아서 그거 합쳐가지고 갭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사나 관저가 없는 사람은 꿈에도 꾸기 힘든 방식인 거죠. 그렇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 집을 보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퇴임한 후에 돌아갈 집 어쩌고 맨날 그랬어요. 아니 근데 문재인의 예를 보면 알지만 돌아갑니까? 그 집 안 돌아가요. 나라 돈으로 지금 어떤 양산보다 훨씬 좋은 그 관저를 지을 텐데 무슨 돌아갈 집이라는 동 하는 것 자체가 국민 기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그 집을 이렇게 팔고 그 기자가 있는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1시간 만에 매각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생긴 차익이 25억 원이네.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개 눈에는 뭐가 보인다라면서 나의 진정성을 몰라주는 이 X 같은 놈아 이런 식의 욕을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 또 오늘 부동산 커뮤니티에 재밌는 글이 올라와서 화제입니다. 대통령처럼 했다가 나 국세청 세무조사 탈탈 털려봤다. 경험담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 저런 식으로 집 샀다가 세무조사 받음. 1. 양도세 중과 이슈로 매도인이 빠른 매매 원함. 어쨌든 빨리 팔아야 되는 입장이 그렇죠. 비슷해요. 2번. 나는 집 구매를 원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부동산 중개인한테 나 이거 못 산다고 전달함.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인과 파는 사람이 내가 근저당 설정해줄게. 사라. 손해볼 거 없으니 일단 매수하고 자금 취득 소명은 사실대로 남겼다. 근저당 설정하고 판 사람한테 다달이 이자 줬다.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3국에서 세무조사가 나왔다. 네가 어디 있어서 돈이 이 집을 샀냐. 근저당이라고 소명했으나 매도인과의 특수관계인지 추궁하고 판 사람 이자 소득세 냈는지까지 조사했다. 내 계좌 부모님 계좌 다 털렸다. 소명 안 되는 돈들은 증여로 추정해 상당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지금 저기 나오네요. 나 그리고 저런 식으로 집 샀다가 세무서는 소득 대비 큰 금액 집을 매수했으니 일단 매수인에게 세무조사 나왔던 건데 이번에는 국세청에서 과연 세무조사가 나올까? 이런 지금 경험담이 지금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그것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런 일을 했다?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을 그래서 못했나요? 좀 더
논란이 되겠지. 어. 그러니까 본인도 일단 자기가 무주택자라고 얘기를 했어 공개적으로. 그럼 기자들이 당연히 그럼 언제 어떻게 파냐. 팔렸나 이런 게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궁금하죠. 네. 그런데 논란이 될 거를 예상했는데 저렇게 했어. 다른 내막이 있나? 아니 근데 팔려고 보니 11호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대출 규제가 있다는 거를 머릿속으로는 뭐 이해가 됐는지 모르지만 가슴으로는 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설마 그러겠어? 하고 내놨는데 그 돈을 어떻게 내고 삽니까? 그러니까 그 살려는 쪽에서 아니 그 우리 그쪽이 뭐 대통령인지 알고 했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대출을 못 받아요. 사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쪽에서 야 시원하게 근저당 설정해 준대. 그리고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돈을 그냥 석 달 남짓 빌려준 것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자를 받기로 약정을 했다면 이거는 대부업법 위반이 되는 건데 대부업법 위반이 혐의가 셉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세무서에서 이 문제에 손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죠? 후속 취재가 필요하죠. 만약에 세무조사가 안 나오면 일반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집 사면 세무조사 나오는데 대통령과 거래할 때 한 이유로 봐주는 것이냐 이런 그런데 불공정 논란이 법적으로 나오죠. 난 네. 저게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건저당으로 했는데 네. 이래 분란이 되면은 누가 겁나서 10월 달에 돈 내가지고 사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안 했을 당장- 경우에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 사람이 나 그럼 나 시끄러워 못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실 이게요, 이 사안의 그 여러 가지 그 폭발력 있는 이슈들을 보면 특검 대상입니다. 특검 대상. 이게 보니까 국조 가지고도 안 될 것 같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주도 국회가 종합특검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또 연장시킨다는 거잖아요. 네, 그 연장도 시키고 20명 뭐 인력도 더 주고 이 특검 부동산 세팅비만 한 7억 들었다는데 네. 이거야말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가지고도 이거는 국조가 아니라 특검해야 될 사안이에요. 지금 한두 군데 걸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부동산에 마음 아프고 막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전세를 월세를 얻어도 전월세가 없고 아까 말대로 중도금 내야 되는데 주담대 걸려가지고 중도금 낼 때 돈도 없고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서울에는 서울 경기 쪽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분노 게이지가 측정이 안 되겠는데? 그럼요. 저도 사실은 아들들을 이제 장가를 보냈고 집을 사줄 능력이 안 되고 뭐 제가 뭐 그런 돈도 없지만 본인들도 갑갑해하는 게 다들 이 맞벌이 부부예요. 그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럴싸한 직장에 다니니까 뭐 이렇게 옛날 같으면 그 10억 원까지 대출 해주잖아요. 해주지. 그러면 본인들이 못 갚으면 몰라도 능력이 있으면 미국은 집값의 10%만 있어도 집을 모기지론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는 방법으로 살 수 있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문재인 때 이재명 때 더 강화해가지고 아니 서울에 2억 원 가지고 대출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웬만한 비싼 고급차 한 대 사면 없는 그 서울에 이제 집 사서 들어오지 마라 이런 얘기야. 그런데 그러니까 네. 2030들이 지금 올공도 그렇고 저렇게 화를 내고 분노해 있는 게 이 부동산 문제도 굉장히 일조를 했잖아요. 그렇죠. 왜 나의 주거에 대한 자유를 박탈했나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이제 서울서 못 산다 이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표가 많이 나오는 강북 지역 뭐 이른바 노도강에다가 구로 뭐 이런 데도 국평 기준 그러니까 84제곱미터 기준이 다 15억 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혼부부가 예를 들어서 막 어렵게라도 잡으려고 한다면 자기 돈이 뭐 없으니까 한 10억은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뭐 영끌 대출인데 그러지 않고는 지금 서울에서 집을 살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얼마 전에 그 아이돌 그룹 누구가 그 반포에 추첨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샀다 그래서 근데 그 아이돌이식이나 되고 하니까 현찰이 있어서 샀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현금 부자들 이외에는 집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게 이재명 본인인데.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적했던 핵심이 그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은 잘 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뭐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LG든 대기업에 취업했어요. 와이프도 회사에서 만났어요. 둘이 열심히 일해서 앞으로 평생 대출을 갚을 수 있어.
그러면 집값이 오르기 전에 지금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게 현명한 선택이잖아요. 그럼 그리고 집을 사야 애를 낳을 생각을 하고 출산율도 높아지고 사회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대출을 안 해줘.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정상적인 30대, 40대들은 집 사는 게 불가능해지고 부모님이 부자라서 현금 한 20억 쿨하게 증여해 줄 수 있는 금수저들만 청약을 하고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집 팔면서 그걸 우회했다는 데 있어서 30대, 40대 나아가 50대까지의 그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가 지금 맘카페랑 부동산 카페랑 여성 카페들, 원래 이재명 지지 성향이었던 카페들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난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 잠깐만. 변호사 출신답게 커피 우리 주려고 사오신 거 아닌가요? 커피 주세요. 변호사 출신답게 이 관련된 법을 다 어긴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회만 한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우회만 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법을 착착 어겼어. 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 이 분노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라 대통령과 부인이 그 동원할 수 있는 우회로를 다 간 거야. 좌파들은 말로는 서민, 약자의 편, 뭐, 을지로위원회 등등 이래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좌파들의 정책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에요. 결국 가진 자들끼리 나눠 먹는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속았어요. 그런데 이제 2030 특히 이제 애기들이 이제 각방을 써야 될 그 나이 정도 되는 40 쪽의 이 분위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소위 영린을 건드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출을 가장 아픈 데를 지금 가장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이제 서민이나 우리 국민들의 이 부동산 문제를 건드려 버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파만파로 많이 커지겠다. 그리고 이거 그냥 막는다고 막아질 일도 아니에요. 의문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했는데도 너무 의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수사가 시작돼야 되고 국세청이 경기지방 국세청이도 그렇고 이 입장을 밝혀야 돼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제 김씨, 조씨라는 그 매수자의 신분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고 이걸 샀는지 당연히 일어나는 궁금해. 그러니까 매수자가 나는 기밥할 것 같은데. 네? 이래 시끄러운데 저 들어가서 살겠나? 아니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뭐 이제 계약 파기가 합의가 안 되면 계약금만 날리는 거게 되는 거죠, 매수자가. 그러니까 그러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17억 7천만 원이라는 그 근저당된 돈이 건너간 거잖아요, 사실은. 건너간 거죠. 건너갔다면 아까 우리 그 선배님 말씀처럼 정치자금법 위반이든 대부업법 위반이든 둘 중 하나는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더 센 거를 따지기에 앞서서 마땅히 다 두 가지 중에 아니야 공짜로 줬다 그래도 문제, 이자를 받고 줬다 그래도 문제. 그러니까 이 보면 대부업법은 신고를 해야 되는 대부업자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들키면 다행이지만 이건 본인 입으로 말을 해가지고 이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법적 해명이 필요합니다. 나는 저 건저당 해가지고 매도하는 것도 이번에 처음 들었네. 바본가 봐 나.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아니 그러니까 매도자 금융은 있었던 건데 이거를 그 현직 대통령 부부가 그것도 액수도 18억 원 가까이 했다는 게 그게 지금 국민들을 멘붕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되는 거야? 17억 7천을 건저당 준 거하고 11억 3천이 전세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은 살 때는 돈이 안 들어간 거야. 합치면 딱 집값이에요. 딱 29억이야. 예. 돈 한 푼 없이 집을 일단 인수한 거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등기부 등본을 넘겨받은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뭐냐는 거야. 자, 여기에 대한 경찰의 조사 믿을 수 없죠. 이거는 이재명 부동산 특검이 출범해야 될 충분한 명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위원님과 대표님 잠깐 커피 한 모금 하는 사이에 30초 광고 보면서 5,200분 한 분도 빠짐없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 부동산 알고 보니까 싸게 판 게 아니더라.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잠깐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일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좋아요 누르고 계시죠? 저희가 무슨 이야기 했냐면 17억을 빌렸으면 그 빌린 부분은 한 달 이자만 최소한 1,000만 원 정도 나가는 게 예상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이재명이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자 받은 거에 대한 소득세도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세청이 대통령 거래라고 안 들여다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국가적 사안이 됐다. 일단 이미. 우리 장해찬 앵커의 지적대로라면 대부업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는 대로. 그게 만약 인정이 되는 순간 아. 대부업자 신고를 하고 했어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것대로 문제이고 네. 만약에 그거 뭐 석 달밖에 안 돼서 그냥 내가 줬네. 그냥 뭐 공짜로 줬네라고 한다면 그건 또 정치자금법 위반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 부분이 둘 다 규명이 필요하다는데 이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과연 이재명은 집을 싸게 팔았을까?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고 엄청 광고를 했잖아요. 이 아파트 비슷한 19층인가요? 한 30억 초반대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1억 싸게 판 건 맞아요. 최고가로 비교해보면. 그런데 알고 보니 이재명 취임 전과 취임 후 1년 딱 지났잖아요. 1년 만에 이 아파트 시세 3억이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파는 가격이. 그러면 자기가 부동산 정책 실패해서 아파트값 실컷 올려서 3억 더 번 거예요. 싸게 판 게 아니라 3억 더 비싸게 파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죠. 이게 말씀한 대로 원래 석 달, 넉 달 전에 얘기 나왔을 때보다 가지고 있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집은 팔린 거야, 안 팔린 거야. 그런 설왕설래가 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본인 입으로 나도 무주택자 됐는데 라고 말을 해버리는 바람에 기자들이 그 중계 보다가 무주택자야? 그럼 팔았다는 얘기네? 그러면서부터 취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 같은 그 성격에서 그냥 말실수했을 리는 없어요. 이거는 사실상 취재 지시를 한 겁니다. 알아봐. 나 집 팔았어. 근데 단순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재건축 이 예정돼 있는 선도지구 아파트를 내가 싸게 시세보다 쌌는지 안 쌌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어쨌든 팔았어. 이것만 국민이 알아줄 거다. 좀 생각이 짧았지 않았을까? 이 핵심은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런 국민의 비상식적인 국민들이 비상식으로 보는 그런 꼼수로 집을 팔았다. 그게 좀 부끄러운 거 아닌가? 나는 너무 부끄러운데. 근데 그게 부끄럽다고 생각을 안 했나 봐요. 지금 봐도 보통은 그 등기부등본을 사진으로 올려보면 지금도 떠 있는데 자기 부부 이름이 딱 올라와 있더라고. 등기부등본 떼면 나오잖아요. 그 기자들이 떼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래서 보니까 저렇게 이름이 다 드러나는데 저게 괜찮다고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 권력에 취한 독재자의 오만함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상식적으로 참모들이든 누구든 이거 17억 근저당 문제 생깁니다. 국민 여론 안 좋아집니다라는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게 고도의 어떤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상식이잖아요. 조원진 대표님이 만약에 이런 이상한 거래하면 참모들이 바로 말리는 거잖아요. 미쳤나 가겠어. 보좌관들이. 예. 그러면 들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겠죠. 이제 이재명의 독재 권력 대표님 미쳤습니까 이거? 성향상 제가 봤을 때 대통령실 참모들이 여기에 말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말을 하더라도 이재명이 내가 집 팔면 집 판 거 가지고 다 칭송하겠지. 누가 나한테 뭐라 하겠느냐. 바로 그 점이죠. 완전 벌거벗은 임금님 화가 이미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집 한 거를 칭송을 받아야지. 내가 그리고 17억 7천만 원 근저당 시원하게 설정해 준 거. 나 아니면 누가 해. 이런 오만과 독선이 결국 부른 그런 일종의 인재다,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13개월밖에 안 됐다는 내가 아직도 짱짱해. 우리 이런 것은 오만함이 부른 이 인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이 박탈감이 너무 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매도자 금융 가는 것도 처음 들어보고 건저당 17억 7천이라는 얘기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데 시장의 영향은 이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지금도 안 믿었지만 이제 완전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불신이 엄청나게 세진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정권이 뭐 많이 떠들잖아요. 뭐 회의하면 혼자서 많이 떠드는데 그런 신뢰가 없는 그러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는 그러한 상황에서 정책이 먹혀들까? 지금도 뭐 김용범이라는 자가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야, 저는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부동산 그 이제 문제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요새 한참 문제되고 있는 삼전 닉스 레버리지 ETF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이 오늘 기가 막힌 얘기를 했는데 착실한 말을 했더라고.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최꼭대기에 올랐을 때 들어갔으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 가지고 손해를 보는 거야, 이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착시다. 아니, 그러면 김용범이 이거 도입할 때는 1월 달에 금융위에다 하라고 오다 비슷하게 내려놓고 그 다음에 5달 만에 뚝딱 만들어냈는데 그럴 때 생각은 올라갈 때 그걸 막 이재명의 치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주식 가지고 재미 많이 봤지. 그러다 안 되니까 이제 와서 니들이 꼭지점에 사놓고 왜 우리를 탓하는 거야? 지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나경원 의원이 잘 비유했던데 지금 여기에 10조 원의 돈이 물렸는데 이 대부분이 누구냐면 표현이 참 절묘하더라고. 할아버지의 노후자금과 손자의 종잣돈이 다 녹아버렸어.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이건 초로 비유하자면 초가 녹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전닉스 주가가 올라도 회복이 안 돼. 날아갔기 때문에. 원금이 날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상장 폐지를 못한다고 이재명 정권 당국자들이 얘기했는데 상폐되기 전에 김용범이가 얘기해서 상장 폐지 노가 못한다고. 없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냥 없어져 버린다니까. 이찬진이는 뭐 금융감독원장은 들어누워서라도 그거 막아야 될 뻔했다. 이건 뭐 비겁한 지금 변명이죠. 비겁한 이제 와서. 변명인데 네. 그거를 이재명의 주식 호황 정책을 믿고 이제 들어가는 개미들은 이제 녹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있으면 현물 주식은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회복이 되는데 이 레버리지 ETF는 초하고 같은 거라 녹아서 없어져 버리면 나중에 복원이 안 돼요. 그런데 정책 실패로 인해서 국민들은 정부를 믿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정책 담당자, 특히 대통령 정책실장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왔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정책적인 실패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마땅히 사퇴를 해야 되는 나는 김용범이 사퇴 문제가 아니고 이 정책 위반의 문제에 이재명이 개입했느냐. 또 왜 이찬진은 들어누워서라도 못 막았느냐. 그건 금융감독원장이 들어누워서라도 막아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를 누가 끌고 갔느냐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주식 관련해서는 이재명이 했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김용범의 사퇴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김용범 하도 막 사회주의적 용어를 많이 써서 이익공유제 있잖아. 초과이윤. 네. 초과이윤 공유제를 얘기했어. 초과이윤 공유제 최태원이 그건 뭐죠? 이렇게 반문할 정도라. 그래서 초과이윤 공유제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그거 그러면 뭐 이익 남는 거 1년에 한 100조 남는 거 그거 막 호남에다가 반도체 800조 넣자 뭐 이런 식으로 돌려. 야, 나는 정책 위반자가 저렇게 무모하게 막 떠들어 놓고 그다음에 책임은 국민들이 다 뒤집어 쓰고 그러면은 정책 위반자의 정책실장 김용범은 당장 사퇴하고 이게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최태원 회장이 전라도 반도체, 광주 전남 반도체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게 제주도에서 얘기하더라고. 뭐냐면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내가 한 게 아니다는 걸 이게 분명히 했고요. 그러니까 호남 반도체가 좋다라고 판단한 거는 내가 아니고 정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이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인프라, 전력이나 용수를 다 깔아줘야 들어가겠다는 얘기도 했고 그게 지금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정부 이재명 정권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라간 건데 전제 조건이 있다. 전력, 용수, 인프라를 깔아놓으면 그때 생각해 볼게. 근데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말이요. 굉장히 화법이 애매한 화법인데. 근데 이재명하고 최태원 얘기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이재명은 기업들이 결정했는데 내가 조금 유인했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건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묵시적 청탁. 봉투 하나 더 갔는데
성계 문제에 대해서 말도 안 했는데 너가 눈으로 얘기했어. 그렇죠. 네. 이재용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눈으로 얘기해서 해가 묵시적 정당으로 잡아넣었잖아요. 30년 때렸어요. 근데 지금은 명시적 유인 청탁이야. 본인이 그랬어요. 세게 얘기하면 유인한 거라고. 유인은 그래서 이재명이 얘기한 이 거예요. 문제도 나중에 이제 법적 문제가 걸릴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최태원이나 이재용 회장이 죽을 지경이지. 야, 미국에서는 지금 빨리 들어오라고 난리고 이게 내년에 뭐 한 50% 는다 그러더라고 공급이. 수요가. 그러면은 빨리 생산하는데 빨리 만들어가지고 빨리 내년 공급량을 맞춰야 되는데 용인이나 이쪽 수원 투자하는 것도 힘든데 미국도 눈치 봐야 되고 그런데 호남은 또 반도체 해야 된다고 막 내지르고 이런 입장에서는 야, 이게 반도체도 정치적인 입김 때문에 이제 꼬꾸라질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이 시청자분들 댓글창에 이 부동산 특검 얘기를 많이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 이거는, 특검으로 네. 결정 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모든 이 드러난 정황이 특검 아니고서는 이게 규명이 되겠어? 라는 곳을 가리키고 있다. 지금 뭐 솔직히 부정선거 특검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론전을 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여론전을 특검하자. 이재명 왜냐면은 아파트 특검하자. 네. 저 여론은 이재명 압박 특검이라는 게 정말 많아요. 우선 뭐 노란봉투법, 뭐 법외국제 이번에 이제 부동산 매도 문제 이거 뭐 특검 한번 해야긴 해야 되겠어. 저는 이재명 아파트 특검이라 했습니다. 아파트 악법 특검도 필요하고 이재명 뭐 근저당 특검으로 하든 아니, 뭘 그- 하든. 아니, 네. 근저당 특검이 맞죠. 네. 이재명 네. 근저당 특검 이게 네이밍이 중요해. 근저당 특검이 맞는 거예요. 이게 근저당이라는 게 사람들이 근저당을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근저당의 새로운 세계를 본 거야. 지금 내가 오늘 놀랬다니까. 그러니까요. 새로운 세계를 봤다니까. 근저당이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원래 근저당은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꼼수로 아파트 팔자고 이렇게 근저당을 활용할 수 있구나. 이게 말씀드린 대로 강남 일부에서 통용되던 꼼수 기법이었어요. 그게 전세 자금 이게 약탈 옛날에 약탈이라 그랬지. 전세 자금 뺏어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근저당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전세 자금 근저당. 야, 그런데 아무튼 특검을 하든 뭐 저는 이 문제가 특검하기 전에 또 다른 문제들이 좀 터질 것 같아요. 이거에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예의주시하고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매수인의 저는 기자 출신으로서 누가 이렇게 특혜를 받을 수 있나. 과연 그냥 동네 이웃인가. 이 김조 두 사람이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지. 아니 그러니까 저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조원진 대표님하고 만약에 저런 거래를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친하면 저런 거래를 할 수 있나 하는 생각. 아니 그러니까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웬만큼 가깝지 해도 않고 되는데 뭐 나는 그게 없어서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아니 가까운 사람 뭐 밥 친구도 있고 다 많잖아. 사시 동기도 있고 뭐 그래서 가까운 사람도 야 이거 좀 나중에 오를 수 있으니까 이거 그냥 좀 네가 좀 살아 현찰로. 그럼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청와대의 그 해명 반박이 더 이상해요. 전혀 모르는 그냥 옆 동네 이웃에게 저렇게 한다? 누가 아무도 없을까? 거기에 들어간 게 부동산 사장과 모든 걸 총대를 맸다라고 한 부동산 사장과 김조 두 사람만 있느냐. 이재명, 김혜경은 멀찍이서 그냥 맡겨놓고 기다렸느냐.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있다고 지금.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